번째로 양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양복을 입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복이나 우리의 전통 복식을 그냥 명절 때나 이런 때만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그냥 물론 태어나서부터 이제 서양복을 입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옷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불과 100년 전, 그러니까 19세기 말 1890년, 1895년 이때 19세기 말에는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이게 19세기 말에 그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전부 한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것도 흰색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 그러는데 이 백이민족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일까? 흰색을 좋아해서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는 뭐 염색이 안 돼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 백이민족에 관한 얘기만 하려도 한 하루가 다 갈 정도니까 일단 우리는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흰색으로 입고 있었다.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뭐 탐색하고 견문하고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은 하얀색 솜사탕을 뿌려놓은 나라다. 하얀색 솜사탕을 뿌려놓은 것 같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보니까 하얀색 솜사탕이 뭐지? 그리고 보니까 옷을 전부 흰색으로 입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흰색의 한복만 입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멀지 않아요. 우리 1900년대 그때입니다. 그러던 것이 자 19세기 말에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이 개화기라는 건요. 이 1884년 갑신정변 그리고 1895년 갑오경작 이렇게 시작으로 개화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개화기가 시작되면서 외국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부터 교통, 통신, 뭐 의료 여러 가지 면에서 서양 문물을 수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먹고 자고 입는 거, 의식주의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복은 언제부터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그 남성들은 양복을 수용함에 있어서 강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갑신정변이나 이때 단발령이 시행이 됐죠. 단발령은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겠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위에서 머리를 자르고 상투를 자르고 지금 그 서양복으로 갈아입어라 이런 것들이 위에서 억압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단발령 상투 자른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 정도로 강제로 입었고 이 남성복의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먼저 그거를 입고 강제적으로 관리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남성들은 거의 강제적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1895년에 육군 복장 규칙을 공표를 합니다. 이때가 자, 우리가 조선시대의 관료의 복식들은 이렇게 사무관대였어요. 단령을 입고 관모를 쓰고 또 포를 입고 이런 것들이 19세기 말 때까지도 이랬다고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단령의 옷이 있는데 이 단령으로 통일이 돼서 관리들이 이 단령만 입었던 때도 19세기 말인데 우리나라 그 전통 복식은요. 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도포도 있고 중치막도 있고 뭐 심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관리들이 이 단령에 관모를 쓰게끔 그래서 그렇게 통일이 됐었는데 또 한 번 개화기 때 이렇게 공식적인 의복으로 고종이 선포를 하면서 육군복장규칙에 선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의복제도가 바뀌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동농 김가진이라는 분인데 이게 문관복장이었어요. 무관복장도 저기다 칼을 차고 뭐 약간의 다르긴 하지만 저런 복식으로 고종이 그 규칙을 정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이 바꾸다 보니까 그 밑에 그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뀌고 상류층에서 그렇게 입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이게 1895년에 육군복장 규칙을 공포하고 1900년도에는 다시 문관복장 규칙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서양의 복식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복 보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종 황제의 이런 그 복장, 현대적 그 양복에 대한 복장을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양복에 대한 인식이 개화기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위에는 그렇게 한복을 입고 있지만 지금 일반 서민들은 아직도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아직도 한복을 계속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문물이 부딪히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양도 틀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복식관도 틀리고 그래서 그 착장 방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양 복식은 좀 이렇게 노출이 많잖아요. 우리 한복은 손하고 발밖에 발도 노출이 안 되죠. 손하고 얼굴도 여자들은 장옷을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노출이 거의 없었는데 서양복은 다 내놓고 다니잖아요. 손, 뭐 얼굴 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우리의 그 조선의 여자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이고 개화기적인 이 양복과 양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면으로도 많이 흘렀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들은 굉장히 강제적으로 했지만 여자들은요 자발적이었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미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그 1920년대 뭐 이런 윤심덕이나 김마리아나 이런 그 개화된 여성들이 개화된 복식을 입고 오고 머리를 자르고 단발로 자르고 또 파마를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여성들 중에 그런 여성들은 신여성이고 깨어있는 여성이고 지성적인 여성이고 이런 것들의 그 인식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양장이 보급되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빨리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양장이나 양복이요. 그때 당시의 가격이 그때 당시 공무원의 월급이 뭐 420전 뭐 요 정도가 됐었는데 이 양복이나 양장의 그 가격이 몇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던 걸들 그 신여성들의 그 복장을 보면요. 지금도 전시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복장을 보면 이 양장은 물론이고 모자에 그리고 장갑, 부츠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백 뭐 이런 것들도 지금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더군다나 또 남자들은 마카오 복지라고 마카오 양복이라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입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허영과 사치였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던걸 모던보이 하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치만 일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그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들을 풍자한 사진들이에요. 이게 지연 전차 안에 있는 건데 여기 그 글을 보면요, 나는 신경질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나는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돈이 없는데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입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요. 여기도 보면 전차에 이
시계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쭉 들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쪽은 모던걸과 모던보이의 그 모습이에요. 그 나팔바지 뭐 이렇게 해서 펄럭이고 다니는 그런 거를 가시화한다, 그런 거를 풍자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그 당시의 언론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실어서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 허영이나 사치나 이런 것들을 가진 좀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신여성들이 굉장히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오늘날 그 양장이 또 발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던걸은요, 모던, 그러니까 현대적인 여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단,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표기가 모던 우리가 그냥 현대 그 식으로 하면 모던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60년대 이 모던걸에 대한 얘기를 썼던 20년대에 모던걸이라고 썼던 그 기사들을 보면 모단으로 씁니다. 딱 점찍은 그 단자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짧게 한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고서를 보거나 옛날 신문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있으면 아, 요게 모단이라는 뜻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94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들의 그 신여성들의 그 착용들이 194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것, 그 양장을 일반적으로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뭐 모던걸이나 모던보이에 대한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1940년대부터는 그 일본 패망하고 뭐 이런 그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 올라오고 일자리를 찾고 그러다 보니 이 한복에 대한 그 거추장스럽고 일상 그 활동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양복은 굉장히 좀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복장이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는 더,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그 사진들, 많은 사진들을 보면 막 섞여 있어요. 한복을 입으신 분, 양장을 입으신 분, 막 이런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 양장으로의 그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장의 그 장점을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 한복은 이렇게 해서 입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살려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복과 양복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이 양장은 이제는 사치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그리고 현대 여성으로서의 지성을 표현한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양장 찬양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과 딱 맞은 거예요. 도시화가 되면서 그게 편하고 그리고 양장을 입음으로써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나타내니까 그런 지성을 표현하는 복장이다, 그렇게 장점이 나타나면서 그 장점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경제성이에요. 경제성은 뭐 돈을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라 이 한복은 한 번 세탁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뜯고 또 바느질하고 다시 꼬매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이 노동력을 원하는 거죠. 그 여성들이 시간과 그 노력을 들여서 그걸 다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는데, 양장은 빨래할 때 그냥 넣어서 한번 주물락거리면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준 거예요. 그 양장을 입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부의 시간과 경제력을 돕고 그리고 활동성 수많은 그 노고들을 줄여지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양장 쪽으로 그 우위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복과 양장이 그 1950년대 그 전쟁 이후는 아주 거의 일상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70년대 요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전부 양복, 양장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는 밀수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복과 양장으로 일상화되는 과정인데요. 이게 밀수가 성행을 해서 뭐 그거를 단속하거나 그럴 만한 정부의 여력도 없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버티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밀수를 막 단속을 하거나 단속은 했죠. 물론 단속은 했는데 그게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수가 성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밀수품들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고 그 멋쟁이들이 패션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이 이 마카오 양복이에요. 이 마카오 양복은 뭐냐 하면 그 마카오가 홍콩의 마카오가 우리나라의 그 상인들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마카오 무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를 마카오 무역이라고 했거든요. 이 마카오 무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또 마카오 신사이라는 말도 이때 유행을 한 거예요. 마카오 신사는 뭐냐 하면 마카오에서 들여오는 양복지, 그러니까 마카오 양복지가 아니고요. 마카오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양복지, 즉 영국산 양복지, 뭐 섹슨이나 스코트 윌슨이나 이런 양복지들, 우리나라 그때 원단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옷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윤기가 흐르고 이런 양복지였어요. 그 양복지로 옷을 해입은 그 멋쟁이를 표현하는데요. 그냥 양복만 입은 게 아니라 여기에 메꼬 모자를 써야 하고, 그리고 파나마 모자를 메꼬 모자라고 아시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받는 그런 모자를 쓰고 스프링 코트, 그리고 조끼, 재킷, 와이셔츠, 그리고 와이셔츠에 지금도 있지만 이 커프스 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넥타이까지 매야 이것이 진정한 마카오 신사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양복만 해도 지금 몇만 원인데 그거를 다 갖춰 입으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마카오 신사 또한 사치와 허영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 마카오 신사가 지나가면 아유 저 한량 뭐 이런 식으로 비웃기도 하고 좋은 인식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양복도 굉장히 비싸고 갖고는 싶지만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자체에 1956년에 제일모직에서 국산 양복지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제일모직의 양복지인 골덴텍스가 출시를 하는 거죠. 이 골덴텍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골덴텍스는 양복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됐는데 양복이 아니라 원단이에요. 골덴텍스가 원단인데 이 골덴텍스는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수입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양복지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 마카오 양복지로 옷을 맞추려면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됐던 것이 우리나라 양복지인 골덴텍스로 하면은 3만 5천 원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덴텍스가요 외제가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요 첫 해는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출시를 하고 그 원단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인식을 바꿔놓거나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골덴텍스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홍보하는데 그 을지로 사옥 1층에 장미라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장미라사라는 양복점을 내고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그 제일모직에서 본인의 그 회사에서 만든 양복지를 입고 그걸로 양복을 해 입고 그 홍보를 다녔어요. 그리고 봐라 이렇게 멋지지 않냐. 국산 양복지도 외국 양복지 못지 않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했고요. 그 주력한 덕분에 그 1956년에 그 됐던 거에
한 20년 지난 1972년에 국내 점유율을 32%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양복지 그러면 골덴텍스 이게 딱 더 떠오르게끔 그렇게 명품 원단의 대명사로 오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골덴텍스가 이렇게 명품에 오르면서 부작용도 많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신부들이 혼수로 이 골덴텍스는 필수 혼수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골덴텍스 양복 그 신랑하고 그 시아버지 될 분의 양복 한 벌지를 꼭 넣어야 해서 그때 당시에 신문에도 누구 신부가 골덴텍스를 안 넣어서 굉장히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에 나올 정도로 골덴텍스 하면 혼수품 이런 것들로 올라가기도 했죠. 우리가 한때 밍크가 뭐 필수품이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골덴텍스라는 그 양복지를 개발을 하고 양복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 1963년 60년대부터 이 70년대 중반에는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고 또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 물품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한 3, 40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입니다. 금성 백조 세탁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성 백조 세탁기 1971년에 세탁기 1호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한쪽은 빨래하는 곳이고 한쪽은 탈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빨래를 넣고 이렇게 옮겨서 다시 탈수를 하는. 지금은 드럼도 여러 종류가 있고 세탁기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 발달하는 과정이 몇십 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우주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몇십 년 안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세탁기도 그렇게 1971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여기 보면 그 앞서서 1966년에 가로비누가 출시가 됩니다. 처음으로. 근데 우리가 가로비누 주세요 이렇게 안 그래요. 가로비누 넣어라 이러고 안 그러고 하이타이 넣어라. 하이타이로 주세요. 뭐 이렇게 이 하이타이도 가로비누의 대명사가 된 거죠. 처음 출시를 해서 저도 기억이 새롭네요. 그 하이타이 막 이렇게. 그 하이타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스타킹이요. 그때 신여성들이 되게 그거 한 그 스타킹은 뒤에 이렇게 까만 봉제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1963년 이후부터는 봉제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는 스타킹도 나오고 또 브레이지어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치약, 칫솔, 샴푸 이 위생적인 관념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국산화가 됩니다. 캐주얼 슈즈, 신발도 그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최초의 사례가 많았던 시기였어요. 1960년대에서 70년, 요 잠깐 10년 사이에. 그게 이제 발달을 하고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 그 회사들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어딘지 첫 번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끊는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 이 옷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성복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성복 생각하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쫙 일렬내 갖고 사이즈별로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기성복이 처음 들어와서 등장하게 된 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대기업이 해서 기성복을 치수별로 막 해갖고 출시한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디자이너 노라노가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자이너 노라노는요. 우리나라 패션 그 디자이너의 1호예요.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디자인을 하고 그랬겠지만
그 패션 업계에 있어서 디자이너라고 불릴 수 있는 1세대 디자이너가 노라노, 그리고 지금 그 국제복장학원, 이분이 한 100세가 되신 것 같아요. 아직 살아 계신데, 국제복장학원 그 원장이신 그 최경자, 그리고 신수현, 이런 분들이 1세대예요. 이 최경자 이 디자이너는 그 제자가 앙드레 김, 그리고 진태호, 뭐 이상봉,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최경자 씨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최경자 씨도 한국적인 것, 한국 이미지 그런 것들을 세계에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상봉이나 그 진태옥 씨나 앙드레 김도 우리나라 한국적인 요소를 옷에 디자인해서 그거 알리려고 한 게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디자이너 노라노라는 지금도 이분 살아 계세요. 이분도 98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아침 6시에 작업실로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옷을 만들고 있고 굉장히 꼬랑꼬랑하신 분인데, 그 분이 그 자신의 의상실에서 63년도에 자신의 의상실에서 직업 여성을 위한 기성복 전시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장소에서 고객들 그냥 본 그걸로 해서 기성복 전시회를 열고, 그 후에 여대생을 위한 그 기성복 쇼 이렇게 대상을 다르게 하면서 그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분 생각이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 거기서 본 그 공장화되고 그런 옷들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성복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기성복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상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디자이너들이 보니까 그래, 저 기성복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맞춤복만 입는 게 아니라 기성복으로 딱 해놓고 자신에 맞는 옷을 그 자리에서 입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조세핀조나 앙드레 김이나 이병복 씨나 이런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의상의 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던 이 남대문 쪽의 시장 그 업종들이, 양복점들이 그쪽에 많았었는데, 그 양복점들이 보니까 기성복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그 기성복을 옆에다가 그 맞춤복 외에 옆에다가 이제 오버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맞춤복보다 싸게, 싼 값에. 그러니까 뭐 질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기성복이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성복의 그 최대 장점이 경제성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맞춤복보다는 훨씬 싼 값이었고, 근데 대신에 싼 가격이려면은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전제였거든요. 근데 남대문, 물론 디자이너들이 만든 기성복은 이 지금 남대문 시장 양복점들이 만든 그거랑 굉장한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대로 유지가 됐어요. 맞춤복과 양복점에 대한. 그리고 이 기성복을 입을 때 장점은 경제성이지만 바로바로 입을 수 있어서 유행을 쉽게 따를 수 있지만 나만 입었다는 게 없잖아요. 맞춤복은 나만을 위한 옷인데 그 기성복은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 개성을 찾아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 그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표준 치수에 맞지 않게 팔이 길거나, 내 팔이 좀 길거나, 아니면 키가 작거나, 아니면은 뭐 월등히 한쪽이랑 한쪽 팔이 틀리거나 이런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기성복이 굉장히 좀 거기에 맞춰서 입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1960년대 기성복 시장이다 그러면은 이런 디자이너 그룹하고 이 남대문 쪽에 그 양복점에서 조금씩 나오는 기성복하고 이런 두 부류가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두 개의 평형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 맞춤복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하고 그 대량 생산을 하는 그 업체에서, 지금 남대문 쪽 말고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기성복하고는요, 처음부터 이 만드는 과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영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만든 기성복은 자기 그 양장점 한쪽에 그 전시가 돼 있고 잘 맞았지만 좀 가격이 높았고요. 반면에 그 남대문 쪽에 있는 시대복장사, 뭐 도레미, 진영 이런 데서 만들어낸 양복점에서 만들어낸 기성복은 종로 을지로 지금도 그쪽에 가면 양복점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양복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와 을지로에 위치한 그 총판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복 총 판매장 가격이 싸고 근데 이 양복 총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이 양복들은요 싼 원단에다 가격이 싸니까 원단도 싸고 거기다가 바느질도 굉장히 엉망이고 전문이지 않고 또 상태도 이상하고 그리고 부속품들도 싸구려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입으면 이게 뒤틀리고 뭐 해지고 그래서 싼 값에 입는 게 기성복이구나 이런 인식들을 채워준 거예요. 기성복이. 그래서 이 그 디자이너들이 만든 기성복 외에 그 남대문이나 이런 데서 만든 기성복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그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을 하게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성복이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대기업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복의 브랜드화를 1970년대에 시작을 하는데요. 1970년대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설립을 하면서 댄디라는 기성복을 출시를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댄디. 이 댄디는 대기업이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기성복 브랜드입니다. 그 댄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특별한 날에 아주 아끼는 그런 기성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걸 출시했으니까 그 경쟁사인 럭키가 그래 기성복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쇼핑 매장을 할래. 그렇게 해서 열은 게 1974년에 명동에다가 여성복과 남성복 위주의 그 판매를 하는 반도 상사가 지금의 그 LG그룹의 반도 상사가 이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1974년, 1970년 삼성과 이 럭키가 둘이서 이렇게 기성복 브랜드로 싸우고 있을 때 1977년에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브랜드가 삼풍입니다. 이 삼풍 백화점 그 무너지는 사고로 역사 속에서 오명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 삼풍이 1977년에 새로운 기성복을 들고 출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캠브리지는 원래 이 삼풍은요 주로 수출을 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국내로 돌려보니까 기성복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잠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브리지로 기성복을 출시하면서 기성복이 지금 나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뭘까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고 안 좋고 근데 디자이너의 고가 기성복은 잘 팔려요. 왜 그럴까? 이게 인식이 좀 고급스럽고 좋은 수준이 있다. 이런 걸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삼풍이 내세운 그 어휘들이 원숙하고 홍보를 할 때 수준 높고 그리고 신뢰받고 지성인을 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라는 거를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질 기성복과는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기성복 판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럭키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복이나 그게 아닌가 봐. 기성복해서 양복점으로 해서 이 남성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도 패션의 맨스웨어라는 패션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스웨어는 이 기성 양복뿐만이 아니라 이 남성복에 대한 모든 것을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7년에 이 산풍이 기성복으로 그렇게 새바람을 일으니까 삼성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새롭게 내는 것이 지금의 버킹검입니다. 버킹검은 원단은 아주 좋은 거를 쓰고 또 공정도 우수한 봉제 공정을 거쳐서 이 신사 기성복이 완전히 고급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여러 단 그리고 마케팅 면에서 한쪽에 그 연령층이 높은 그 분들의 선호하는 색깔이나 뭐 선호하는 디자인이 이게 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연령층별로 나눠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5세나 40세는 버킹검, 그리고 35세나 40세는 로바디스, 입생로랑, 뭐 35세, 41세 젊은 층에서는 소사이어티 이런 걸로 분류를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럭키그룹의 맨스웨어, 삼성의 버킹검, 뭐 캠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대기업들의 기성복 브랜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성복 브랜드 전쟁이. 그렇게 해서 70년대는 60년대가 그렇게 패션 디자이너와 이 남대문 시장과의 양복점에서 조금씩 파는 기성복이 시작이었다면 이 70년대는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대기업의 고급 기성복 브랜드화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또 이 섬유 수출로 외국에 수출을 하던 기업들이 다시 기성복 시장, 우리나라 국내로 눈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수출만 하다 보니까 1978년에 석유 파동으로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내에서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국내 시장으로 전환을 한 것이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상사의 맨스타, 그리고 부흥사의 잠피엘, 화일사의 서너드, 뭐 지금 있는 톰보이, 모라도, 11 이런 것들이 전부 기성복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79년 소공동의 롯데 쇼핑센터. 그러니까 롯데 쇼핑센터 지금의 롯데백화점 있고 그 소공동 거리에 그게 형성된 게 1979년이에요. 80년, 40년도 안 된 거죠. 그때 시작을 하면서 기성복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1981년도에는 한 15% 기성복이 그랬다가 1985 불과 4년 만에 반 이상을 기성복 시장에 석권을 합니다. 맞춤복이 사라지면서 잠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성복 그 대기업들의 그 판촉이나 홍보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패션쇼거든요. 이 1970년 이전의 패션쇼들은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또 이거에 대한 뭐 올해의 내 작품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난해한 옷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당장 뭐 그냥 입고 나가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옷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션쇼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일부 특권층 계층들이었어요. 초대를 하고 뭐 디너를 쇼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쇼는 일반인들과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기성복 시장에 뛰어들면서 일반 시민들을 패션쇼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쇼를 일반 시민들한테 그 표를 나눠주고 또 일반 시민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입고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패션쇼의 대중성 그리고 일반성 이런 그리고 실용성들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패션쇼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업이 고급 기성복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공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 옷에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이 커지니까 기성복의 가격도 덩달아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기성복의 가격이 맞춤복보다 더 높을 정도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고가의 기성복이 성공을 하니까 뭐 삼풍이나 LG나 막 너도 나도 기성복 입지 그때부터는 이제 맞춤복을 안 입은 거예요. 유명 브랜드를 도입을 하니까 1979년에 이제 해외 브랜드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성복을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대기업이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해외 기업이 1979년에 신세계가 피에르 가르덴을 들어왔고요.
남영라이론이 크리스찬 디올, 그리고 코오롱 헤드마스터 1983년에는 안도 성사가 닥스를 들여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게 기성복이에요. 기성복들이 이렇게 치수가 맞지 않고 들쑥날쑥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표준 치수를 연구를 해서 뭐 옷 사이즈는 허리가 100이고 뭐 가슴이 몇 센치고 이거를 정해줬어요. 정리를 해서. 그 다 조사를 해서 대기업이 할 일을 그렇게 해서 그 표준 치수를 정해주면서 이 기성복이 몸에 잘 맞는 옷이라는 것으로 또 인식이 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활력을 띠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기성복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복막 사이 보니까 양복점이나 양장점은 거의 태폐가 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복점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타겟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책을 마련을 한 게 양복의 기술줄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10년 전에 입었던 옷의 양복을 개조를 해드립니다. 현대화에 맞게 고쳐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쳐드립니다. 이랬고 또 하나 이 가격 할인을 해준 거예요. 맞춤 공전을 할인을 해주고 또 우대 티켓을 발행하고 10만 원 할 거를 뭐 하면은 뭐 5만 원, 8만 원 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 맞춤복은 나만의 개성이 있고 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 가격 할인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싼 값에 왔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속품이나 원단을 싸구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구려를 쓰고 그러니까 맞추고 그래 할인이 돼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췄던 분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나 허접하고 불량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맞춤복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래서 대한복장 상공조합연합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석인 고급 원단지에 공정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거를 한 양복점에 한해서 이 심볼 마크를 줬어요. 양복이 인정된다는 심볼 마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는 약한 우리의 분들이 그걸 안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기성복이 더 좋다라는 그 인식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으로 어느 때나 구입이 가능했던 이 기성복 그리고 지금 도시화나 산업화에 대해서 빨리 번거롭게 가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기성복을 굉장히 선호하게 돼서 시대 조류에 따라 완전 사양길을 걷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양복점이 회생의 길이 있었는데 이때 양복점에 불황타겟책을 할 때 가격 할인을 해주지 말고 특화되게 더 가격을 올려서 고급 원단을 쓰고 우리나라 양복 장인들의 손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잘 만들고 그거를 그렇게 좀 고급화 시켰다면 지금의 양복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양복의 불황타겟책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좀 고가의 그리고 완벽한 장인들이 만드는 옷이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좀 양복을 한 차원 올려놓고 양복점을 했으면 지금의 이 양복점들이 세트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는 현상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장미라사가 지금도 있다 그랬는데요. 소공동 1번지에 가면 장미라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만든 최초의 양복점이고 이 일반 군소 양복점들의 불신하고 아주 미워하는 대상이 됐던 그런 장미라사였는데 지금 그 장미라사의 옷 한 벌 가격이 3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번성을 하고요. 그 장미라사의 옷을 맞추려면은 몇 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좀 그게 지금 오직 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런 상표로 해서 오래된 그리고 거기에는 몇십 년을 하고 그런 장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우리나라
패션의 발달이 더 높게 퀄리티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